자,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현대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대단원이죠. 현대사도 크게 이제 마디 한번 나눠볼게요. 현대사에 이제 처음 우리가 맞이하는 그 소단원이 미군정기 해방 3년이에요.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직후에 바로 우리나라를 갖다 건설하지 못하고 미국이 있죠. 3년 동안 미군정을 통해서 통치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렇게 3년 동안 미군정기를 갖다가 가졌던 이유는 있죠. 미국이 일본처럼 우리를 갖다 식민 지배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독립시켜주기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을 갖다 3년 동안 거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군정기 마지막에 가면은 5.10 총선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국회를 만들고 우리 정부를 갖다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갖다 하게 되고, 그 결과 결국에는 있죠. 우리 정부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정부 중 첫 번째 정부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공화국, 첫 번째 공화국인 이승만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승만이 한동안 이제 독재를 해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그러다가 4.19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19에 의해서 무너진 이승만 정부를 대신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있죠. 이 공화국, 아주 민주적인 정부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공화국의 주인공이 이제 장면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공화국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거의 1년짜리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5.16 쿠데타, 박정희가 주도한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 공화국이 단명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가 결국에는 이제 3공화국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또 한 10년, 60년대를 갖다 지배하게 되는데, 이 60년대를 지배하던 박정희의 시기를 우리는 3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정희가 있죠. 70년대 초에 유신개헌, 7차 개헌이라는 엽기적인 개헌을 통해 가지고 완벽한 독재국가를 갖다 만들게 되고 있죠. 10년 동안 더 통치를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4공화국이에요. 같은 박정희가 주인공이긴 한데 있죠. 헌정, 국가 시스템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3공화국과 4공화국을 갖다 우리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갈지 않았던 이 박정희의 철권 통치가 있죠. 박정희가 11.6 사태를 통해서 시해당하면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가 군부에서 키웠던 있죠. 하나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하나라는 조직의 수장인 이제 전두환이 이제 그 다음 시기에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80년대를 갖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5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 물러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디어 이제 6월 항쟁이라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민주주의를 갖다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직선제, 지금 현재 헌정 체제를 갖다가 이제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지금 현재 공화국이 이제 6공화국 현재 체제예요. 헌정 체제.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현대사가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요 내용들을 갖다 이제 우리 하나하나씩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1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는 주인공이 한 명들이에요. 6공화국에는 대통령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딱 특정 인물과 연결할 수가 없는데, 1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는 한 명씩이 주인공이에요. 그게 이제 이 인물들의 이름,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순서를 갖다 잡는 암기 팁이 있어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 이장, 동네 이장 들어본 적 있죠? 이장. 이장이 빡빡이요. 빡빡이. 이장 빡빡전, 이장 빡빡이 얘기 해가지고 이제 이장 빡빡전 해가지고 1에서 5공화국까지 주인공들의 이름을 갖다 성을 암기할 수 있어요. 2 이승만, 장 장면, 3 박정희, 4 박정희, 그리고 5 전두환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주시고 있죠. 세부적인 내용들 우리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현대사의 이제 첫 번째 마디가 해방 3년 공간인데, 해방 3년 들어가기 전에 있죠. 먼저 이제 해방 3년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로 현대사와 관련된 그 배경 지식들을 몇 개 공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3년 공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방 3년 공간을 주도하는 있죠. 초기에 주도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색깔이 좀 반전이 됐어요. 원래 색깔이라면 있죠. 요게 빨간색, 요게 이제 파란색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간색 계열, 좌파 계열 있지 않습니까? 좌파 계열. 그리고 중도 좌파, 그리고 중도 우파, 우파. 그러니까 해방 공간에 이런 이념 대립이 되게 심하다 보니까 다양한 색깔을 가진 정치 세력들이 이제 분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걔들이 이제 정치 세력들을 갖다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있죠. 얘들이 실제로 해방 공간에서 어떤 활동들, 어떤 조직들을 만들어서 활동했는지 그 내용을 갖다 우리 배워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좌파 계열, 극좌파 계열, 완전히 빨갱이 얘기하는 거죠.
박헌영. 일제강점기 때도 제가 살짝 소개시켜드렸어요. 조선공산당을 갖다가 설립시킨 인물. 얘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도 조선공산당을 부활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빨갱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되게 이제 혐오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쓰면 좋은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뭐 그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뭐 혐오를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라는 다른 생각, 역사적 맥락에서 한 시기에는 사회주의가 세상을 갖다 풍미했었거든요. 그 시기에 사회주의라는 이런 이제 이상적인 뭐 나름대로 좀 이상적인 성향이 있는 이런 이제 사상들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크게 이제 실제로 혐오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빨갱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 쓰는 이유가 되게 발음이라든지 인상이 되게 강력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보다는. 그래서 쓰면 학생들의 어떤 이제 기억이라든지 뇌리에 정확하게 박히는 거죠. 그래서 쓰는 겁니다. 특별히 뭐 내가 사회주의라든지 뭐 북한 사람들에게 크게 많이 혐오를 갖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 빨갱이의 박헌영, 조선공산당. 그리고 얘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름을 갖다 바꿔가는 모습인데 크게 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도좌파를 주도했던 인물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여운형이라는 인물입니다. 중도좌파의 여운형. 여운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운형은 인민을 좋아한다. 인민이란 단어를 좋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운형과 관련된 단체는 인민이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중도좌파 계열의 여운형, 인민.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우파 계열은 우리가 아는 인물들이 나와요. 안재홍이라든지 김규식, 둘 다 한 번씩 들어본 인물이에요. 우리 신간에서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30년대 민족주의 2기로도 받습니다. 김규식은 임시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부주석으로서 받고, 요 인물들이 뭐 임시정부라든지 건준이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고 나중에 이제 요 중도파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국민당이라는 당을 만들기도 합니다. 민자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파 계열, 완전 우파 계열. 요 당시에는 좌파가 상당히, 사회주의가 상당히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파를 정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좌파랑 안 친한, 사회주의랑 안 친한 애들을 갖다 묶어서 우파로 해놨어요. 그래서 우파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뭉쳐 있어요. 김구랑 이승만이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김성수, 송진우랑 김구, 이승만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랑 안 친하다는 이유로 얘들을 갖다 묶어놓은 거예요. 김구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원래 이제 해외에서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도했던 인물이죠. 근데 미 군정이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인자국으로 귀국해가지고 임시정부의 여당과 똑같은 이름의 한국독립당을 갖다 만드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다 알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당대 국제적 명성이 가장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승만을 갖다 추종하는 인물들이 있죠. 국내에서 독촉중이라는 걸 갖다 만들게 돼요. 독립적성중앙협의회, 독촉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국국민당은 성격이 아주 뚜렷해요. 일제강점기 때 산업가 그리고 이제 지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친일적인 색깔이 좀 강한 일제강점기 때 기득권들이 있죠. 요런 애들이 이제 한국국민당을 갖다 만들게 돼요. 김성수라든지 송진우, 요런 인물이 대표적입니다. 요런 인물들을 알아야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해방 문관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있죠. 그 조직들을 갖다 성격을 갖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예습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800 제가 왜 이러죠? 8월 15일 직후 결성된 정당의 중심인물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당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여운형 등이 중심, 진보적인 민주주의 표방 자합적 주제는 자, 여운형이 나왔어요. 여운형. 여운형이 나왔다면 일단 이제 인민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2, 3번은 아니에요. 1번 아니면 4번. 그 다음에 송진우 나왔고, 그 다음에 송진우 나왔으면 송진우가 이제 한국민주당 계열이요. 그럼 한국민주당.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안재홍 나왔어요. 안재홍은 중도 우파 계열이죠. 김규식, 안재홍 같은 인물들이 국민당이라는 당을 갖다 만든다고 해서요. 중도 우파 계열에. 그래가지고 이제 요 디귿, 요게 이제 정답이네요. 4번. 요런 식으로 이제 인물과 단체들을 갖다 연결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암기를 갖다 해 놓으셔야지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갖다 풀 때 유용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직후에 미군정 3년이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그 미군정 3년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주 깜찍한 시도가 있습니다. 자주적 국가 건설 시도.
자, 주도권도 잡지 못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히 우리나라를 갖다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잘 못 읽은 거죠. 해방 이후에 있죠. 역사의 주도권은 북한에는 소련이, 그리고 남한 쪽에서는 미국이 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을 읽지도 못한 채 있죠. 해방됐으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국가를 갖다 만들겠다는 철없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나름대로 어떤 자주성의 반영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 자, 이것과 이런 자주국가 건설 시도와 관련된 단체가 조선공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예요. 그리고 이제 이 조선공국준비위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있죠. 원래 조선공국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 단체를 주도했던 인물이 여운형이라는 중도 좌파의 인물이고 있죠. 요 여운형에게 패망 직전에 일본이 딜을 했던 거예요. 제안을 했던 거예요. 뭐라고? 일본이 원하는 거는 일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안전하게 일본으로 이제 퇴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선인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일본인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당대 조선을 대표하던 인물 중에 하나였던 여운형의 딜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운형한테 있지 않습니까? 3개월치 식량과 그리고 치안권, 행정권을 갖다 이양해 주겠다는 거예요. 요거 줄 테니까 조선에서 일본인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 하면서 여운형한테 제안을 갖다 했던 겁니다. 이 제안이 있죠. 이 딜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여운형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권한들을 갖다 부여받게 되고 해방 직후에 조선공국준비위원회 건준이를 갖다 조직하고 그 해방 초기 미군이 들어오기 전까지 상황을 갖다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운형이 자기랑 색깔이 비슷한 중도 계열들을 갖다 모았던 겁니다. 그게 이제 여운형 중심, 그 다음에 중도 우파 계열의 안재홍,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모였죠. 그러니까 이제 중도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색깔이 이렇게 중도적이다 보니까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참여합니다. 근데 딱 하나 뚜렷하게 빠진 요 건준이의 반대, 우리는 건준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뚜렷하게 이제 의사를 갖다 주장했던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일제강점기에 있죠. 지주 산업가 계층인 한국민주당 계열이에요. 한국민주당 계열은 뭐라고 하면서 건준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냐면 있죠. 우리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갖다가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시정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일제강점기 산업가 지주들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대단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산업가 지주로 살아남은 애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애들이에요. 얘들이 패망하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이미 분위기를 갖다 읽었어요. 야, 일본 곧 패망하겠다. 그래서 얘들은 있지 않습니까? 일제 패망하기 직전에 일본도 지원하는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해외 임시정부라든지 도덕동도 같이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특히 이제 임시정부한테 많은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얘들이 있지 않습니까? 패망 직전에 임시정부에 이미 투자해놓은 애들이 있어요. 투자해놓은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분을 갖다 돌려받기 위해서 자, 우리는 임시정부 지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갖다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 건준이가 그 미군정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있죠. 미군이 진출하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량치안 행정권뿐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정말 잘 나갔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지부까지 설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부가 설치되었다. 그러면 조직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까지 성장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부가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인민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여운형이 인민자 좋아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부가 지방의 이제 인민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하지만 잘 나간 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남한에 드디어 이제 미군이 들어오면서 공국준비위원회는 이제 쪽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군이 딱 들어왔어. 그리고 이제 이 조선 건준이를 봤는데 미군이 얘들을 갖다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준이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상했어요. 빈정이 상했어요. 야, 우리가 실제로 치안권, 행정권까지 다 그 행사하면서 실제로 국가의 역할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너네가 우리를 무시해?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군 하면서 건준이가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 세게 나가는 모습이 뭐냐면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국가를 갖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국가를. 미국이랑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과격한 선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중도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파 계열들이 대부분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빨간색 성격으로 갖다 띄게 되는 거예요. 과격한 빨간색 색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조선인민공화국. 자, 주석은 이승만이 워낙 유명하니까 실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있죠.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주인공은 이제 부주석 여운형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좌파 빨간색으로 이제 색깔을 갖다 바꾼 단체, 그게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얘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 조선인민공화국 이전 단계는 그냥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이 돼버리면 이제 미국은 개무시해버립니다. 개무시. 그래서 이제 실패했던 운동, 자주적 국가 건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있죠. 명칭 변화 잘 보세요. 정리해가지고 초기에는 해방 직전에는 44년도에 조선 건국 동맹이었다가 그 다음에 해방하는 8월 15일 날 조선 건준이로 이름을 바꾸고 있죠. 그 다음에 얘들이 미군 진주한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조선 인민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조선인민공화국을 있죠. 오답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한 번씩 바꿔냅니다. 이유가 뭐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지금 정식 명칭이요. 요거랑 너네 구별할 수 있는가? 요거 확인하기 위해서 있죠.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잘 주의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군정 시작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전에 이제 자주 국가건설 시도 살펴봤습니다. 의미가 별로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미군정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군정이 이제 어떤 통치 노선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 풀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갖다 조금 이제 조정을 잘 못했네요. 문제 풀고. 자, 다음 단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서 8.15 해방 직후 전국에 100여 개의 지부를 설치, 본격적인 건국 작업. 핵심 키워드는 국내 8.15 해방 직후 지부, 그 다음에 전국적인 건국 작업. 이런 키워드를 보면서 여러분이 건준이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얍삽하게 냈죠. 근데 이게 전형적인 오답 패턴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한의 정식 명칭. 요게 빠져야 돼요. 조선인민공화국이 돼야 됩니다. 좌파, 우파 인사들로 조직, 좌파 득세로 우파 민족주의자들이 탈퇴하였다. 지금 마지막 단계, 조선인민공화국 단계로 가면 이런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거예요. 국내 치안 담당, 치안대 조직 맞습니다. 영운영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조선건국동맹이 모태가 되었다. 역시 다 맞습니다. 1번을 빼고는 완벽하게 다 맞는 선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군정 이전의 단계들 정리했고 있죠. 이제 미군정과 관련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군정이 성립되는 과정, 그리고 미군정의 기본적인 성격 확인하겠습니다. 자, 해방 이후에 있죠. 북으로는 소련군이, 그리고 남으로는 미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군대가 이제 북으로 남으로 들어왔어. 어떤 군대가 더 환영을 받았을까요?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정말 힘이 세던 시기예요. 남이고 북이건 할 것 없이. 그래서 이제 소련군들이 더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또 펼친 정책이 미군이랑은 다르게 소련군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너네가 알아서 통치하면서 간접 통치 방식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민중들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의 빨간색이 더 짙어지면서 있죠. 그 강력해진 빨간 물결이 남한으로 넘실 미군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 장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만 해도 둘이 전후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동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군에게 이제 건의라는 거예요. 뭐라고 건의를 하냐면, 우리와 너네가 이제 남북으로 갖다 분할해서 통치를 하니까 우리 경계를 갖다 뚜렷이 한번 정해보는 게 어떻냐 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소련군 장교가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서 이제 38도선이 드디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38도선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대한 조약이나 협상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얼떨결에 미군 장교가 건의하고 소련군 장교 그럴까? 그러면서 꺼진 선이에요. 그렇게 대충 꺼진 선이 우리 민족의 이제 분단을 상징하는, 비극을 상징하는 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이제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38도선이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38도선 꺼진 다음에 미군정이 이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미군정의 기본적인 통치 노선들을 확인해 볼게요. 미군정은 있죠. 북의 소련과 달리 소련은 간접 통치였어요. 왜? 소련 애들은 딱 보니까 와서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 빨간색 천지니까. 빨간색 천지. 그냥 얘들 보고 알아서 통치하라 해도 빨간색, 지네랑 색깔이 비슷한 정부가 나오겠는데 해서 너네 알아서 통치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미군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역시 빨간색이 역시 빨간색. 야, 이것들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군은
일단은 우리가 정신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색깔을 갖다 바꿔놓은 다음에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직접 통치를 갖다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접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있죠. 임시정부라든지 건준이라든지 국내 모든 단체들을 갖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왜? 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임시정부도 그렇고 건준이도 그렇고 색깔이 너무 빨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직접 통치해. 그리고 이 직접 통치를 군바리들이 전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세력들을 갖다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도와줄 수 있던 세력을 갖다 누구를 선택하냐면 일제강점기 일본인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랑 사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일본이 제일 경계했던 세력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였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밑에서 활동했던 친일 군경들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사회주의랑 되게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거를 캐치하고 있죠. 일본 군경들을 갖다 그대로 살려주고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친일파 청산은 무산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요. 미국의 목표는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라이벌인 사회주의를 갖다 견제하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최상의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36년간의 일제 강점을 갖다 청산할 수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놓쳐버린 거예요. 동시에 이제 이런 일본 경찰, 군관뿐만이 아니라 군경뿐만이 아니라 있죠. 일제와 친했던 있죠. 한국 민주당 우익 세력들도 적극 지원하는 모습들 등장하게 되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미국은 이제 이런 선택들을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립된 있죠. 미군정이 이제 펼친 3년 동안 펼쳤던 주요 정책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내면 별로 중요한 정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발이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책들을 갖다 못 펼쳐요. 그러니까 군인은 전투하기 위한 집단이에요. 정치하기 위한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펼쳐진 정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이제 귀속재산 처리와 관련된 거예요. 그나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귀속재산은 일본이 남기고 간 적산, 적의 재산을 갖다가 관리를 갖다 하는 거예요. 적산 관리하기 위해서 신한공사라는 기구를 갖다 설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신한공사가 일본이 남기고 온 뭐 공장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관리하거나 혹은 이제 팔거나 이런 작업들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 두 개만 보십시오. 하나는 일본이 남기고 간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갖다가 지네가 농사를 다 못 지으니까 소작을 줬던 거예요. 소작. 근데 일본 애들보다는 착했어. 일본 애들은 소작료 뭐 50%, 60%, 70%막 뜯어내는 데 있죠. 얘들은 소작료 상한을 갖다 3분의 1로 제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이제 선한 통치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 있지 않습니까? 땅 일부를 갖다 민간에 나눠주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눠줄 때도 있죠. 기본적으로 유상으로 나눠주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나눠주는 민간의 귀속재산을 갖다 불화하는 작업은 있지 않습니까? 미군 정부 때는 일부만 이루어져요. 완벽하게 이 귀속재산을 갖다 처리하는 작업은 있죠. 나중에 이승만 정부 때가 돼야지 완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이제 일부만 이루어졌다는 거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미군의 주요정책 복권데 이게 되게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좀 나오기 어려워.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만 보십시오. 미군정이 통치하던 시기에 쌀값 폭동이 있었다. 쌀값 폭동. 그리고 미군정이 잘 대응을 못했다. 욕 엄청 들었다. 민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싫어했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되게 잘하고 있었어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정부 비슷한 조직이 초기에 등장해가지고 얘들이 토지개혁에서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고 민심을 갖다 얻고 있는 단계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너무 인기가 좋아져 버려요. 남한에서도. 미군은 이걸 어떻게든 견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를 갖다 불법화시키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선 정판사 위조집회 사건입니다. 남한의 사회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판사란 출판사에서 위조집회를 찍다가 걸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실제로 조작됐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자익 탄압을 갖다가 자익을 갖다 불법화시키고 탄압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속 폭동이 일어나고 북한이랑도 상황이 안 좋아지는 모습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은 이제 남한의 전력 공급을 차단해버려요. 대부분 당시에 이제 발전소들이 북한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남한 애들 보고 북한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왜 우리 애들 보고 왜 그러냐면서 우리 애들 위패 찍은 적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누명을 씌워가지고 우리 애들 그렇게 탄압하냐면서 전기를 갖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군정 때 있죠. 미군정이 제대로 정책을 펼치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좌익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하는 내용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심화 내용입니다. 심화 때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미군정이 실시한 정책이 아닌 것은 자, 해방 직후 좌익계 인사들이 급조한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때요? 맞죠? 그 다음에 소장료가 총수확물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역시 맞습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지주의 땅을 농민에게 분배하였다. 우리가 무상몰수, 무상분배 안 배웠어도 딱 감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어느 나라 방식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방식이에요. 얘들은 토지를 갖다 나눠줬는데 유상으로 일부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상은 북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신항공사로 하여금 동척에 서 넘겨준 토지를 관리하게 됐다. 신항공사가 적산을 관리하는 기구예요. 동척이 일본을 대표하는 토지관리기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직 동척 모르겠다. 어쨌든 동척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이제 빼앗은 토지들을 갖다 관리하던 기구였어요.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화 과정 보면 여러 번 듣게 됩니다. 심화 문제나라든지 이런 거 풀 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미군정기 있지 않습니까? 미군정이 어떻게 성립이 되고 주요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 미군정기와 관련된 내용 중에 있죠. 실제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안고는 빠뜨리고 왔어요. 안고. 미군정 3년은 있지 않습니까? 실제 미군정이 우리를 갖다 식민지 통치하기 위해서 3년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군정은 실제로 있죠. 해방 이전에 이미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국가들은 있죠. 해방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광복, 독립을 시켜주고 나라를 만들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광복 이전에 3대 회담이고 있죠. 요 3대 회담의 약속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있죠. 미 군정은 3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갖다 만들어줄 준비. 그 준비 작업이 실제로는 미군정 3년 동안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빠뜨린 거예요. 그 내용들을 갖다 지금 채워놓을 겁니다. 그 미군정이 있지 않습니까? 해방 3년 동안 우리에게 나라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활동의 중심에 있는 사건이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예요. 모스크바에서 3국의 외상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한국에 다시 나라를 갖다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걸 갖다 회의를 갖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회의안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반응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의안에 따른 그 다음에 이제 진도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모스크바 삼상회의안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나라를 갖다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광복 이전에 3대 회담 보겠습니다. 일명 이제 카아포 해가지고 이제 3개 회담이 있는데 첫 번째 회담은 이제 카이로 회담이요. 일단은 나라라든지 연도는 기억을 하지 마십시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심화 과정 가서 구별하는 팁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회담의 이름이 있죠. 그리고 이 회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카이로 회담은 있죠.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한 국제회담이에요. 국제회담. 그리고 이 카이로 회담을 갖다 나중에 사료에서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별하는 팁은 있죠. 요 적당한 시기에 한국 독립이요. 한국 독립은 여러 사료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구별하는 포인트가 안 돼요. 근데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겠다. 이런 문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로 in due course, 적당한 시기가 나와버리면 있죠. 요거는 이제 카이로 회담이 되는 겁니다.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보장한 카이로 회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회담은 얄타 회담인데 이 얄타 회담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원래 2차 대전에 소련이 참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련은 저기 서부전선에서 독일이랑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독일이 있죠. 이제 동부전선에 일본과의 대일전에 참전하기로 했던 약속을 했던 회담. 그게 얄타 회담이에요. 얄타 회담. 그리고 동시에 이 얄타 회담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 우리랑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자,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요 얄타 회담에서 조선에 대한 신탁 통치를 처음으로 언급하게 돼요. 신탁 통치가 식민지 통치, 미군정 얘기하는 거예요. 임시적인 식민지 통치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선을 바로 독립시키지 말고 어느 정도 신탁 통치를 거친 다음에 독립시키자 이런 내용을 갖다 미국이 또 언급하게 되고요. 이게 얄타 회담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회담이 포츠담 회담이에요. 포츠담 회담. 포츠담 회담은 이제 거의 전쟁 끝나갈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자, 독일이 이미 항복한 상태예요. 이제 버티는 건 일본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일본에게 항복을 갖다 공고하기 위한 회담이 있죠. 그게 포츠담 회담이에요. 일본 결국 이제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폭 맞고 있죠. 나중에 이제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츠담 회담과 관련해서 우리와 관련된 내용도 일부 규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내용?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을 갖다 독립시킨다고 했죠. 그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어요. 재확인하면서 일본 영토에서 한국을 갖다 제외한다고 이제 선언했던 회담이 바로 포츠담 회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카아포,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독립을 갖다 약속해주는 세 개의 이제 국제회담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쉽게 문제가 구성이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우리나라의 독립과 관련하여 2차 세계대전의 전후 문제가 논의된 회담이 아닌 것은 제가 만든 문제 아니에요. 다 기출이에요. 지금 보면은 카아포 이렇게 되는 거죠. 포츠메스 회담도 포인데 이거는 뭐냐면 러일 전쟁 끝내는 회담이에요. 러일 전쟁. 요것과 요것 구별하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카아포 3대 회담이죠. 그래서 포츠담 세 글자 이렇게 연결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해방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해방 이전에 카아포로 갖다 통해 가지고 우리 독립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 군정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를 갖다가 건립해주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진도를 갖다 빼는 거예요. 그 진도를 빼는 과정에서 있었던 제일 중요한 사건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안이에요. 우리 정부를 갖다 어떻게 만들어줄 건가를 놓고 있죠. 미국과 영국과 소련 3국의 외무장관, 각국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수상이 아니라 외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갖다 어떻게 결정할지 결정을 했던 회의, 그게 모스크바 삼상회의안입니다. 자, 소련 측은 있죠. 즉각적인 독립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신탁 통치를 우선하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빨간색이 강해서 그래요. 소련은 바로 정부를 만들어도 빨간색 정부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미국은 있지 않습니까? 신탁 통치. 미국은 지금 너무 빨갛기 때문에 일단은 애들 색깔 좀 바꿔놓은 다음에 신탁 통치를 통해서 바꾼 다음에 독립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 문제에 대한 4개항의 합의를 갖다 내는 거예요. 그게 모스크바 삼상회의안이에요. 합의안이 총 4개 나오기 때문에 한국 문제에 대한 4개항의 결의서 이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자, 어떤 구체적으로 이제 4개의 항을 갖다가 합의를 하였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은 좀 지엽적인 내용이에요.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요. 주인공은 이제 1, 2, 3항이에요. 첫 번째, 임시정부의 수립. 두 번째, 임시정부의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세 번째, 임시정부와 협의하여 최고 5년간 4개국의 신탁통치.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안 합의안에 그 서술되어 있는 그 순서대로요. 근데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 순서는 서술된 순서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시행되는 순서를 보면 있죠. 첫 번째 단계는 미소공동위원회가 먼저 설치가 돼요. 미소공동위원회. 일단 칼자루를 잡는 있죠. 미국과 소련이 있죠. 공동위원회를 갖다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있죠. 국내 여러 단체들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임시정부를 갖다 수립시켜줘요. 요게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있죠. 이렇게 수립된 임시정부와 미소공동위원회가 협의를 해가지고 있죠. 자, 국내에서 최대 5년간 신탁통치를 갖다 시행한다. 요게 이제 3단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갖다 논리적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안 해놓고 임시정부 수립을 갖다 왜 맨 앞으로 뺐을까요? 이유는 우리 민족 기본적으로라고 그랬어요. 우리 민족이 이제 우리 국가를 갖다 당연히 당장 만들어 달라고 했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 국가를 갖다 못 만든다면 적어도 임시정부는 좀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민족들 기본적으로라고 있죠. 기본적으로라고 원래 논리적 순서로 갖다가 조금 틀어가지고 있죠. 임시정부 수립을 갖다 1항으로 이제 올려줬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금 모스크바 삼상회의안을 봤어요. 요 모스크바 삼상회의안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반영, 우리 민족의 반응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반응. 여러분이 요 모스크바 삼상회의안을 봤다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싫었을 것 같아요? 당대를 살아가면서. 이게 뭐
분명히 신탁 통치 같은 게 기분이 나쁘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자세히 보면 임시정부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최대 5년 해가지고 신탁 통치도 끝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요 모스크바 3상회안이 발표되고 난 직후에 있죠. 국내 세력들이 대부분 초기에는 극심한 엄청 강력한 반대 운동을 갖다 추진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동아일보의 오보 때문에요. 동아일보의 오보. 동아일보가 뭐라고 오보를 때렸냐면 있죠. 다른 내용들을 갖다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있죠. 모스크바 3상회에서 한국을 신탁 통치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뭐 임시정부 이런 키워드 다 빼버리고 기한도 빼버리고 있죠. 한국을 신탁 통치를 하기로 하였다 하면서 오보 아닌 오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익이고 우익이고 할 것 없이 이제 분노했던 거예요. 신탁 통치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식민 통치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좌익이고 우익이고 전부 다 거국적 반대를 갖다 했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지나고 나면 이제 이 모스크바 3상회안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체를 알고 나면 이제 사람들 입장이 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좌익 계열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전문을 읽어보고 생각을 바꾸게 돼요. 우리 임시정부도 만들어주네? 그 다음에 신탁 통치가 그렇게 길지도 않네? 그래서 총체적 지원으로 돌아서게 돼요. 근데 우익은 있죠. 끝까지 반대합니다. 뭐라고 신탁 통치? 하면서 끝까지 김구, 이승만, 한민당 계열은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좌익과 우익이 극심한 갈등을 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 누구의 반응이 더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생각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들의 반응이 더 상식적이에요. 그러면 왜 우익은 끝까지 반택 운동에 이렇게 집착하였냐?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가 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김구, 이승만 같은 이런 이제 민족의 어떤 그 영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자체가 너무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익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갖다 자익들의 인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로 이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익들이 이 당시 자익들이랑 대립을 하면서 자익들을 갖다 뭐라고 매도했냐면 저 자익들이 모스크바 3상회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한반도를 소련에 팔아먹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익들을 갖다 매도를 하면서 자익의 인기를 떨어뜨리고 진의 인기를 갖다 얻어갔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대 한반도 해방 직후의 한반도의 주인공은 있죠.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자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미국이, 북쪽에서는 소련이, 소련과 미국이 역사의 주도권, 한반도 우리 역사의 주도권을 갖다 쥐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반향을 하든 미국과 소련이 결정하는 바 뭐를 원하느냐에 따라 역사의 방향성이 결정이 돼버려요. 결국 우리 싫어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모스크바 3상회안에서 미국과 소련이 이제 합의를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미소공동위원회부터 만들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 만들어집니다. 칼자루 진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히는 부분이 어디서 막히냐면 1차 미소공동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는 만들어졌어. 근데 미소공동위원회 다음 단계가 뭐냐면 조선의 여러 단체들이랑 합의를 해가지고 있죠. 임시정부를 갖다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단계에서 소련과 미국의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칼자루진 두 나라의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련에서는 임시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익 정당들, 반탁운동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걔들은 임시정부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얘들은 모스크바 3상회안 자체를 갖다 부정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좌익만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요. 안 그래도 사회주의가 강한데 임시정부를 갖다 전부 빨갛게 만들어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야 애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든지 전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우리 임시정부를 갖다 만들자. 모든 정당단체를 포함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로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칼자루 진 두 나라가 합의를 갖다 못 받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일단 그 모스크바 3상회안 그리고 거기서 연결되는 미소공동위원회까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고 있죠. 그 다음 진도로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모스크바 3상회안에서 한국 정부 수립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을 갖다 순서대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거는 미소공동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자, 미소공동위원회와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가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협의를 해서 뭐를 만들어야 된다? 임시정부를 갖다 만든다.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를 갖다 만든 다음에 이 임시정부와 미소공동위원회가 뭐를 한다? 신탁 통치를 어떻게 할 건지, 몇 년이나 할 건지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 순서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 모스크바 3상회를 갖다 중심으로 한 모스크바 3상회 이전 그리고 이후의 흐름들을 갖다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요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제가 암기하는 팁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모스크바 3상회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국제회담이 카얄포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카아파로가 알려드립니다. 카는 감탄사예요. 카아포. 아주 아퍼 이런 뜻이에요. 아퍼.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 어미 모자 미워하다 할 때 미자 카포 엄마 미워 이렇게 이제 모미 카포 모미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할게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역사적 정황이랑 이게 일치하고 있어요. 당대 있지 않습니까? 소련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는 소련은 북한의 부모와 같은 나라고 그리고 미국은 남한의 부모와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있죠. 결국 한반도로 가지고 쌈질, 어떻게 이념 대립을 부추겨 가지고 결국 한반도에서 민족 상잔의 비극까지 일으키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이 부모 같은 소련과 미국이 밉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포 전쟁을 일으켜서 모미 이렇게 카포 모미 해가지고 모스크바 3상회 이전에 3대 회담 그리고 모스크바 3상회 그리고 여기서 연결되는 미소공동위원회 하면서 카포 모미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 암기법에서 이제 뒤쪽 사건들이 또 연결되는 암기법 2부가 등장해서 나올 거예요. 유치한 건 알아요. 근데 이거 실전에서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바로 카, 아포, 모, 미 이런 식으로 순서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카포, 모미까지 받고 이 미소공동위원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결렬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유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들이 다양한 대안들을 갖다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왔던 대안이 이제 정읍발언이에요. 정읍발언.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정읍이라는 곳에서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게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대 북한에는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국가조직 비슷한 단체가 등장해 있었고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토지개혁, 그 다음에 이제 친일파 청산 이런 작업들을 갖다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남한은 지금 하나도 진도를 못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야, 우리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해가지고 우리도 진도 빼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되게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이긴 한데 있죠. 동시에 되게 또 위험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왜? 북한에 이미 정부 비슷한 단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남한도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를 갖다 만들어 버린다. 이건 뭐를 상징하냐면 남북의 분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분단. 그리고 남과 북이 색깔이 완전 다른 두 개의 정부가 형성이 된다면 이거는 있죠. 당대 사람들이 이미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인 동시에 위험한 선택 주장을 갖다 이승만이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민족들 대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승만의 이 정읍 발언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서든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하나된 정부를 갖다 만들자 하는 운동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좌우합작 운동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두 주장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의 영향을 받아서 좌우합작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민족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어요? 남한에서 미국이 쥐고 있어요. 미국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갖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자, 미국의 기본적인 성향을 보면 있죠. 이승만의 손을 갖다 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좌우합작 운동에 손을 갖다 들어주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당대 미군정을 갖다 주도하고 있었던 하지 준장이라고 있어요. 하지 준장이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해고록을 썼어요. 그 해고록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대 있지 않습니까? 미군정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사회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자.
이 사회주의자를 어떻게든 견제하고 고립을 갖다 하는 게 미군정의 가장 큰 숙제가 그러니까 자, 이 상태에서 있죠. 미군정이 극우 계열이랑 손을 갖다 잡는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지지를 해준다. 그럼 중도 세력들은 있죠. 갈 곳을 잃어가지고 사회주의랑 결합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주의 세력은 힘이 더 세질 거라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할 만큼. 그래서 하지 준장은 있지 않습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도파랑 진해가 결합을 하고 있죠. 우파를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파가 사회주의랑 손잡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갖다 고립하기 위해서 자화합작 운동을 미군정은 이제 지원하게 됐던 겁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죠. 다음 발언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만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임시정부 혹은 의회와 같은 것을 조직, 남방만의 정부로 갖다가 조직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읍발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읍발언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건, 우리 아직 안 배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 자화합작 운동 정답 나와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 정읍 발언에 대한 반발로 성장한 자화합작이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자화합작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